안녕하십니까. 공공경제학 13주차 2교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그 조세와 그 소득분배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그 소득분배라고 하는 것이 조세 부담의 귀착과 관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세가 부과되면 최종적으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것이 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조세 부담의 귀착에 대한 정의라든가 또 기초적인 논의한 다음에 귀착을 분석할 때 어느 한 시장만을 따로 떼가지고 분석하는 그 부분 균형 분석에 의해서 귀착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분, 공급자 부담분을 갖다 정리해 봤습니다.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하는 건데 결론은 뭐죠? 탄력성이죠. 그래서 탄력성이 클수록 적게 부담한다. 그리고 탄력성이 작을수록 많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0일 때는 전부 다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는 부담 제로라고 그랬죠. 자, 그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귀착을 분석하는데 일반 균형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일반 균형이니까 물론 이제 여러 관련되는 시장들을 동시에 분석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 복잡하니까 단순화해가지고 두재화가 있고 또 두 명의 소비자가 있는 뭐 이런 상황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세부담의 귀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반 균형의 틀 안에서 조세부담의 귀착을 갖다 처음 분석한 인물은 R 하버거입니다. UCLA 교수인데 R 하버거. 우리가 데드웨이 로스 같은 이런 개념을 처음 제시한 학자가 R 하버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갖다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대개 수요 공급 모형을 가지고 봤을 때 데드웨이 로스가 삼각형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삼각형을 갖다가 후생 삼각형이라고도 하고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도 합니다. 데드웨이 로스. 그래서 이걸 처음 분석한 인물인데 1962년에 쓴 논문에서 이걸 발표했습니다. 가지고 1962년에 그 시카고 대학이 내는 Journal of Political Economy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집이 있는데 거기다가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조세 부담의 귀착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 균형의 틀 안에서 조세 부담의 귀착을 처음 분석한 인물이 바로 R 하버거입니다. 일단 일반 균형이니까 여러 시장이 동시에 관련을 맺고 있지만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모형을 압축합니다. 일단은 그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노동과 자본 두 가지 생산 요소만 있다. 최초에 주어진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은 L바, K바로 주어져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지금 가정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때 이 두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은 완전한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이동성이라는 게 뭐죠? 대체가 완전히 가능하다는 거죠. 노동 대신에 자본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자본 대신에 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완전한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곧 완전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저 기업들은 이 노동과 자본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쌀과 옷을 갖다 이제 생산한다고 가정합니다. X제하고 Y제화인데 편의상 X제를 쌀로 생각하시고 Y제를 갖다 옷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 이때 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때 조세를 포함하지 않은 쌀의 가격은 XJ 가격이니까 PX라고 표시할 것이고 옷의 가격은 YJ 가격이니까 PY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경제의 모든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정이 있는데 각 재화의 생산함수는 1차 동차. 자, 1차 동차라는 말을 다르게 했으면은 선형 동차라고 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원래 1차라고 할 때 리니어라고 하는 거죠. 1차 함수는 직선 아니에요. 그렇죠. 직선이기 때문에 리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니어를 갖다가 번역해서 선형이라고 합니다. 1차 동차 혹은 선형 동차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동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컨대 생산 요소를 갖다가 같은 비율로 증가시키죠. 그럼 생산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겁니다. 예컨대 노동과 자본을 모두 2배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생산량도 2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함수는 1차 동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X제하고 Y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 이제 X제, 즉 쌀이 옷보다는 더 노동 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물론 이제 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양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기계가 이용되지만
자, 옷 같은 경우에는 천을 빼고는 뭐예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그 재봉틀이라든가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쌀이 더 노동 집약적이고 상대적으로 옷은 자본 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가정. 그런데 이때 소비자들은 모두 똑같은 선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소비자들의 선언은 똑같다는 가정. 자, 이런 가정하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 균형 분석을 하겠습니다. 보통 앞에서도 일반 균형 분석을 할 때 썼던 게 뭐죠? 에즈워스 박스가 있었죠. 에즈워스 박스가 있고 에즈워스 박스 안에서 계약 곡선이 있었죠. 그 계약 곡선을 갖다가 또 다르게 표시하면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졌었죠. 자, 그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에즈워스 박스하고 그 계약 곡선을 다르게 그린 생산 가능 곡선, 요 개념을 갖다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정한 물품세가 있습니다. 커머디티 텍스 해가지고 이제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세입니다. 특정한 물품세인데 일단 여기서 쌀에 대해서만 XJ인 쌀에 대해서만 세율이 TX만큼으로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XJ에 대해서만 세율 TX로 물품세가 부과된다. 그럼 물품세가 부과된 다음에 소비자가 직면하는 쌀 가격은 얼마일까요? 1 더하기 TX를 갖다 곱해야죠. 여기서 자, T라고 하는 게 세율입니다. 자, 세율이기 때문에 퍼센트예요. 그래서 1 더하기 TX 곱하기 PX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물품세가 부과된 후 소비자가 직면하는 쌀 가격은 자, 1 더하기 TX 곱하기 PX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MRS XY, 자, 한계 대체율이죠. XY 두 제와 간의 한계 대체율이고 한계 대체율하고 PY분의 PX가 같았잖아요. 그렇죠? PY분의 PX가 같다. PY분의 PX, 상대 가격이죠. 상대 가격, PY분의 PX고 따라서 여기서 또 MRT XY는 뭐죠? 이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죠. MRS XY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MRT XY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자, 물품세가 부과됐단 말이에요. 물품세가 부과된 후에 쌀 가격이 1 더하기 TX만큼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곱해져 가지고 여기 1 더하기 TX가 곱해진 값이죠. 1 더하기 TX 곱하기 PX가 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계 대체율, 한계 변환율이죠. MRTXY. 한계 변환율의 경우에도 자, 1 더하기 TX만큼이 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것이 바로 물품세 부과 후에 균형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쌀 가격이 PX에다가 1 더하기 TX만큼 곱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 균형 조건도 MRS XY가 아니라 MRS XY 이퀄 1 더하기 TX 곱하기 MRT XY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쌀이 더 비싸진 거 아닙니까? 쌀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럼 예전보다 더 쌀이 비싸졌기 때문에 쌀을 갖다가 옷으로 대체해서 소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쌀값이 올랐기 때문에 쌀을 갖다 옷으로 대체해가지고 소비해가지고 만족을 갖다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효용 수준을.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쌀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비싸진 쌀을 옷으로 대체해서 소비한다는 것이죠. 이런 반응을 갖다 보입니다. 모형이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쌀에 대한 물품세가 부과된 다음에 생산물의 배합이 변화한 거예요. 쌀은 비싸졌기 때문에 쌀 대신에 옷을 더 많이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물의 배합이 변화합니다. 자, 생산점이 처음에는 A점이었어요. 자, 가로축은 X제입니다. 자, 세로축은 Y제예요. X제의 수량, Y제의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려진 빨간색으로 그려진 선이 있죠. 빨간색으로 그려진 선이 바로 뭐예요? PPC, PPF,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MRTXY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녹색 선이 그려져 있는데 녹색 선은 바로 뭐죠? 이 녹색 선.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무차별 곡선이고 따라서 자, 물품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A점에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었죠.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균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서 쌀은 이만큼 생산하고 또 마찬가지로 옷은 이만큼 생산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물론 여기 사이에 있는 직선이 있죠. 파란색의 직선이 있는데 파란색의 직선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의 직선은 바로 상대 가격이 되는 거죠. PY분의 PX라고 하는 상대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자, 세금이 부과되고 자, 세금이 부과되니까는 자, 예산선이 어떻게 되는 거죠? PY분의
1 더하기 tx 곱하기 px가 된 거죠. 가지고 이제 여기서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 B점으로 균형점이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B점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녹색 선은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은 변화가 없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변화가 없고, 그래서 이제 B점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점에 이동해가지고 생산점이 A에서 B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B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MRS XY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해가지고 MRT XY가 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MRT XY. 자, 두 개의 기울기가 어떤가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A점에서는 기울기가 똑같았죠. 조세가 부과되기 전이니까 A점에서는 상대 가격 PY분의 PX라고 하는 상대 가격을 매개로 해가지고 기울기가 같았는데 자, B점에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MRS XY 해가지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있고, MRT XY는 앞에서 봤지만 MRT XY 앞에 뭐가 붙었었죠? 1 더하기 TX가 곱해졌었죠. 1 더하기 TX가 곱해져가지고 MRT XY는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더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생산점이 옮겨져가지고 결국 B점으로 간 거니까는 뭐예요? 자, 쌀 생산량은 줄였죠. 쌀값이 올랐으니까 소비자들이 쌀보다는 옷을 더 선호하니까 당연히 생산도 뭐예요? 옷을 더 많이 생산하는 방향으로 달라진 겁니다. A점에서 B점으로 생산점이 이동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A점에서 B점. 이 상황을 갖다 좀 보시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가지고 같이 보셔야 돼요. 책에 좀 설명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슬라이드마다 모든 설명을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달라지니까 책을 같이 참고해 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걸 갖다가 생산 가능 곡선인데, 그 생산 가능 곡선이 어디서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온 거죠. 가로축은 노동량입니다. 가로축은 노동량이고 세로축은 자본량이에요. 함께 주어진 노동량과 자본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 원점은 쌀의 원점이죠. 쌀의 원점이고,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옷의 원점입니다. 가지고 쌀과 옷 사이에 뭐예요? 자, 계약곡선이 그려지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약곡선상의 모든 점은 파레토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인 그 생산점들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A점하고 B점을 갖다가 여기다 옮겨 그리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약곡선을 갖다가 공간을 바꿔서 그린 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계약곡선을 공간을 바꿔서 그린 게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요, 자, 계약곡선상에서 본다면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을 이동해간 거예요. A점에서 B점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A점에서 보면은 노동과 자본의 상대 가격이 있죠. 자, 노동과 자본의 상대 가격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예요? PK분의 PL인데 여기서는 그냥 자본의 가격은 V로 표시했습니다. 자본의 가격은 V로 표시했고 노동의 가격은 W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V분의 W가 된 겁니다. A점에서. 근데 이제 노동에 대해서만, 쌀에 대해서만, 이제 아까 앞에는 쌀에 대해서만 물품세를 갖다 부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곡선상에서 봤을 때는 A점에서 B점을 이동한 이런 형태가 됩니다. A점에서 B점을 이동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역시 기울기가 마이너스 V분의 W, B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곡선 상에서 이동을 갖다 본다고 함, 앞에서 봤던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대문자 A에서 B로 이동했지만 계약곡선 상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자, 소문자 A에서 B로 이동한 겁니다. A에서 B로 이동했다. 자, 여기 A에서 녹색이 섞여 있어서 녹색도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저는 B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A에서 B로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한계 기술 대체율. 자, 기술적 한계 대체율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계 기술 대체율을 갖다가 지금 RTS로 쓰고 있습니다. RTS. 원래 우리가 앞에서는 뭐죠? 한계자 집어넣게 되면 뭐예요? MRTS라고 썼죠. 앞에서는 Marginal Rate of 그 테크니컬 substitution 해가지고 MRTS라고 썼던 건데 여기서 지금 M자를 뺀 겁니다. M자를 빼가지고 한계 기술 대체율을 갖다가 RTS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기술 대체율은 물론이고 요소 가격 비율 V분의 W도 변화한 거죠. 기울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빨간색, 이 빨간색 선의 기울기가 바로 V분의 W예요. 근데 기울기가 달라졌죠. 그렇죠? 달라졌습니다. A점에서 B점으로 감에 따라서.
자,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 요소 가격 비율은 어떻게 된 거예요? A가 더 크죠. 여기 처음에 있는 요 A점에서 있는 요거의 기울기가 이게 완만해졌으니까 기울기가 작아진 거예요. B점에서는. 빨간색 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졌기 때문에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 요소 가격 비율로 본다고 하면 A에서 V분의 W가 B에서 V분의 W보다 더 큰 겁니다. 가지고 이제 이것은 바로 뭐냐? 노동의 상대 가격은 어떻게 된 거예요? 노동의 상대 가격. 자, 저번에 비하면 노동의 상대 가격은 지금 A에서 B로 간 겁니다. A에서 B로 갔으니까 노동의 상대 가격은 하락한 거죠. 반면에 자본의 상대 가격은 상승한 겁니다. 노동의 상대 가격은 하락했고 자본의 상대 가격은 상승한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노동 집약적인 쌀이죠. 쌀이 바로 노동 집약적인데 노동 집약적인 쌀에 대해서 물품세가 부과됐었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노동의 상대 가격은 하락한 것이고 상대 가격입니다. 노동의 상대 가격이에요. 물품세가 부과됐다고 해서 노동의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노동 집약적인 쌀에 대해서 물품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노동의 상대 가격은 하락한 것이고 자본의 상대 가격은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서처럼 어떤 한 상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물품세, 지금 쌀에 대해서만 물품세가 부과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품세는 그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 노동이죠. 노동.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노동을 얘기했었죠. 바로 노동의 상대 가격을 어떻게 했어요? 떨어뜨렸죠. 노동의 상대 가격은 하락하고 자본의 상대 가격은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하나의 결론이에요. 지금 어떤 한 상품에만 부과되는 물품세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상대 가격은 떨어뜨리게 됩니다.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자, 결국 그렇게 해갖고 이제 상대 가격이 달라졌죠. 지금 아까 우리가 V분의 W B와 V분의 W A를 갖다 비교해 봤잖아요. 그림에서. 그럼 여기서 요소의 상대 가격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요소의 상대 가격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하는 그 정도인데 이 정도를 갖다 결정짓는 요인이 여기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인을 갖다가 현재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입니다. 이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소의 상대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 상대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갖다가 결정하는 요인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산업 사이에 여기서는 쌀 산업과 옷 산업이 있습니다. 클로스 산업이 있죠. 쌀 산업과 옷 산업이 있는데 두 산업 사이에 요소 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두 산업 사이에 요소 집약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상대 가격 비율은 더 큰 폭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요소 집약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상대 가격 비율은 더 큰 폭으로 변화한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상대 가격 변화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뭡니까?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조금만 변화해도 수요량이 크게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쌀의 수요량이 크게 변화한다는 얘기죠. 쌀의 수요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 가격 변화가 더 커지겠죠. 이런 겁니다. 자, 상대 가격 변화 V분의 W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요소 사이에 대체 탄력성이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 간에 얼마나 대체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요소 사이의 대체 탄력성은 작을수록 상대 가격의 변화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세 가지 언급했는데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일단 그대로 정리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요인입니다. 세 가지 요인 해가지고 지금 상대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로 상대 가격 비율을 큰 폭으로 변화시키는 요인.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요소 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두 번째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물론 과세 대상이 된 상품입니다. 과세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세 번째로 요소 간의 대체 탄력성이 작을수록
상대 가격 변화가 크다는 거 해가지고 세 가지 요인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소의 상대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 자, 세 가지를 자,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 상품에만 부과되는 물품세의 경우 부담의 귀착인데, 자, 부담의 귀착을 갖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원천 측면이 있었죠. 소스. 자, 소스 해가지고 원천 측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사용 측면이 있었죠. 유즈 사이즈.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한 상품에만 부과되는 물품세의 부담 귀착을 원천 측하고 사용 측하고 구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천 측을 보게 되면 소스예요. 소스 원천. 소스 측면. 자, 물품세가 부과된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산요소. 자, 물품세가 부과된 산업이 뭐죠? 쌀이죠. 그리고 쌀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요소는 뭐예요? 노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 공급자에게 부담이 귀착되는 거예요, 이게. 자, 물품세가 부과된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에게, 그러니까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에게 부담이 귀착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천칙입니다. 원천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노동자에게 부담이 귀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노동과 자본을 서로 다른 비율로 공급하고 있다. 자, 가정입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노동과 자본을 서로 다른 비율로 공급하고 있다면 노동을 많이 공급하는 사람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서로 다른 비율로 공급하고 있다면 노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공급하는 사람일수록, 노동자일수록 더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천 측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원천 측에서. 자,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서로 다른 비율로 공급하고 있다 한다면 노동을 더 많이 공급하는 사람일수록 더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천 측이라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자, 한 상품에만 부과되는 물품세의 부담 귀착을 사용 측에서 바라봅니다. 사용 측면인데 이거는 뭐냐면 과세 대상 상품을, 쌀이죠. 그렇죠, 쌀. 자, 과세 대상 상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는 사람, 쌀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부담을 더 많이 지겠죠. 왜냐하면 쌀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예컨대.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건 뭐죠? 자,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하는 거죠. 경제학 공부하실 때 했었죠. 자, 소득이 변화할 때, 자, 소득 탄력성이니까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죠. 왜냐하면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재화예요. 열등제죠. 그래서 0보다 크면 정상제고 0보다 작으면 열등제다. 근데 0보다 크다고 해도 이게 1보다 크면 사치제죠.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한 것보다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해요. 뭐 사치제죠. 반면에 이제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경우,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경우는 뭐예요? 필수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기와 관련된 건데, 그래서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아주 큰 재화가 뭐냐? 사치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치제에 대해서만 물품세가 많이 부과된다. 그러면 사치품을 많이 구입하는 게 누구예요? 부유층이죠. 사치품을 갖다 많이 구입하는 게 부유층이니까 당연히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사용 측면이에요. 그 재화를 갖다 소비하는 사용자 측면.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아주 큰 사치제에만 물품세가 부과된다. 그럼 부유층이 더 큰 부담을 지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한 상품에만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원천 측하고 그 다음에 사용 측 두 개 구분해가지고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한 생산 부문의 한 생산 요소예요. 한 생산 부문의 한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 그러니까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쌀 생산 부문에, 자, 쌀 생산 부문에서 사용되는 자본에만, 노동에는 아니고 자본에만, 자, 세율을 갖다가 TKX만큼의 조세를 갖다 부과하는 겁니다. 자, 쌀이 X제였죠. 그 다음에 자본이니까 K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쌀 생산 부문에서 사용되는 자본에만 자, KTX만큼의 세율로 조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쌀 생산 부문에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쌀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예요? 옷을 많이 사겠죠. 수요가 옷으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앞에서 봤던 생산 가능 곡선 위에서 봤을 때 뭐죠? 자, 생산 가능 곡선 위에서 봤을 때는 옷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옷의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림에서 자, 생산 가능 곡선 그렸던 그림에서 결국 일종의 대문자 A로 표시된 점이 있죠. 대문자 A로 표시된 점에서 대문자 B로 표시된 점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쌀 생산 부문에만 과세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문자 A에서 B로 움직여가는 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자, 비용 최소화 조건도 변화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쌀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 거예요. 또 쌀 부문이고 거기서 사용되는 자본에만 과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 비용 극소화의 조건, 물론 이제 비용 극소화의 조건이라는 것은 자,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생산 극대화 조건이에요. 생산 극대화 조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비용 극소화 조건. 가지고 이제 비용 극소화 조건도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요소 투입 비율도 당연히 변화가 나타나겠죠. RTX가 뭐라 그랬죠? 한계 대체율입니다. 한계 대체율은 등량선의 기울기죠. 노동과 자본 간의 등량선의 기울기인데 요건 이제 X제입니다. X제에서 한계 대체율이에요. 한계 기술적 대체율. 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자, V에 대해서 자본의 과세가 된 거예요. 자본에만 세율 TX에 TKX의 조세를 갖다 부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만 부과했기 때문에 자본의 가격 V 곱하기 1 더하기 TKX가 되는 걸 분모해서 W는 그대로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원래 V분의 W하고 비교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가 커졌잖아요.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작아진 거죠. 이렇게 해서 작아졌습니다. 가지고 이거는 이제 RTX Y에 Y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결국 뭐냐? 이게 같아야만 지금 RTX X하고 RTS Y가 같아야만 계약곡선상에 있는 건데 지금 조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결국 뭐예요? 자, 계약곡선 위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계약곡선을 벗어난 것입니다. 조세가 부과돼가지고 에즈워스 박스에서 계약곡선 위에 있지 않은 어느 한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약곡선에 있다가 계약곡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쌀 부분에서 사용되는 자본에만 조세가 부과된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 이제 원점 쌀이고 여기가 옷입니다. 자, 가로 길이가 노동량이고 세로 길이가 함께 주어진 자본량이에요. 그 다음에 요 OX하고 OY를 갖다 연결하는 게 계약곡선인데 자, 처음에는 C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C점 계약곡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계약곡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RTSX와 RTSY가 똑같았던 거죠. 근데 조세가 부과됨으로써 생산이 변화해가지고 C점에서 D점으로 간 거예요. C점에서 D점 어디입니까? 여기가 D점이죠. C점에서 D점으로 옮겨갔어요. D점에. 자, 계약곡선 밖에 존재하죠. D점은 계약곡선 밖에 존재합니다. 결국 뭐예요? 그렇다면 이제 원래 계약곡선상에 있을 때 파레토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계약곡선 밖으로 이동한 거 아니에요. 결국 생산 과정에서 뭐예요? 효율성은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다가 벗어난 겁니다. 거기서 생산 과정에서 효율성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 자, C에서 D로의 변화는 두 가지 효과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자, C에서 D로 움직인 거. 자, 쌀 생산 부문에서의 자본에 대해서 조세가 부과된 거예요. 자본에 대해서 조세가 부과돼 가지고 등량곡선에서 본다면 등량곡선상의 C점에서 등량곡선 밖에 있는 D점을 이동한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걸 가져온 효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여기 두 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C점에서 일로 온다고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산출 효과입니다. 산출 효과고 그다음에 요 점에서 만약에 D점으로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C에서 D로 갔지만 이걸 분해하는 겁니다. 자, C에서 D로 간 건데 C에서 D로 간 걸 갖다 분해해 가지고 뭐예요?
자, C에서 요 점으로 간 거, 요 점으로 간 거, 그 다음에 요 점에서 D로 간 거, 두 개를 분해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가 뭐예요? C에서 등량선을 따라, 그러니까 계약곡선을 따라 C에서 일로 갔죠. 이건 산출 효과가 되는 겁니다. 산출 효과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자, 요 점에서 요 점에서 D로 갔다. 이거는 말은 뭐예요? 요소 대치 효과라고 되어 있죠. 요소 대치 효과입니다. 그래서 C에서 D로 움직인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작용한 결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작용한 결과. 산출 효과하고 요소 대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출 효과가 무엇인지, 요소 대치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두 가지의 크기를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산출 효과입니다. 산출 효과 해가지고 인풋 이펙트라고 그래요. 뭐냐면 쌀 생산에 있어서 자본에 과세한 거죠. 그래서 세율이 TKX였죠. 쌀 생산에 자본에 대해서 과세한 것이다. 그럼 쌀 생산에 과세했으니까 쌀의 생산비가 증가하죠. 쌀 생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 결과 쌀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예요? 노동이었었죠. 원래 쌀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게 노동인데, 자, 쌀 생산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쌀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노동의 가격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거예요? 생산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노동 수요도 감소하겠죠. 생산이 감소하니까 노동 수요도 감소할 것이고,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노동의 가격도 하락하는 거죠. 이게 산출 효과와 관련된 겁니다. 산출 효과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있다. 산출 효과의 크기가 얼마냐는 건데, 산출 효과의 크기와 관련되는 게 과세된 부문에, 쌀 부문에 요소 집약도예요. 쌀을 생산하는 부문에 요소 집약도. 물론 이제 노동이 더 노동 집약적이라고 그랬죠, 쌀은. 그래서 산출 효과의 크기인데, 산출 효과의 크기는 과세된 부분에 요소 집약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부분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 노동이죠. 노동의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잖아요.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노동의 상대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산출 효과입니다. 산출 효과. 노동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또 역시 쌀 생산 부분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산출 효과는 자, 이제 비교해야 되니까 지금 그 내용은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엔 두 번째로 요소 대치 효과가 있습니다. Factor Substitution Effect예요. 자, 쌀 생산의 자본에 대해서 조세가 부과됐습니다. 쌀 생산 부문의 자본에 대해서 조세가 부과된 거예요. 그러면 자, 상대적으로 노동의 상대 가격은 하락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자본의 가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높아졌죠.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자본 대신 어떻게 할까요? 노동을 더 투입하는 게 낫죠. 상대적으로 자본의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따라서 뭐요?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일단은 노동의 가격 자체가 싸졌기 때문에 노동을 더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자본 대신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본 대신.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아진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한다. 노동으로 대체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자본의 상대 가격은 하락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상대 가격은 하락한다. 그래서 자본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쌀 생산 과정에서 한계 기술 대체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C에서 앞에서 봤던 C에서 어떻게 움직였나 보세요. 산출 효과 여기까지 갔었죠. 여기서 D점까지 이렇게 간 게 요소 대체 효과였잖아요, 이게. 그렇죠? 좀 전에 봤던 그림에서 이겁니다. 쌀 생산 과정에서 자, 쌀의 한계 기술 대체율입니다. X제가 쌀입니다. 쌀의 한계 기술 대체율은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옷 생산 과정에서 한계 기술 대체율 RTS XY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소 대체 효과는 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대체 효과는. 요소 대체 효과. 자, 지금 뭐예요? 자본의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락한 거 아닙니까? 자본의 상대 가격이 하락했죠? 바로 뭐예요? 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게 뭐죠? 자본이었죠. 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생산 요소. 여기서 자본입니다. 자본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하락 똑같습니다. 하락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대체 효과는
자, 이제 산출 효과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소 대체 효과는 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 이제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저 앞에 슬라이드에 나온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잘 대비해 보셔야 돼요. 뭐 지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슬라이드를 갖다가 슬라이드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지 방법은 있는데 근데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부분적인 요소가 됩니다. 한 생산 부문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산 요소, 자본에만 세금이 부과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에만 세금이 부과됐는데 어느 한 생산 요소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의 총체적 효과는 결국 뭐예요? 산출 효과하고 요소 대체 효과를 합친 거예요. 산출 효과하고 요소 대체 효과를 합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어느 게 더 크냐는 거죠.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집약적인 쌀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에 대한 과세. 자, 노동 집약적인 쌀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에 대한 과세가 노동과 자본의 상대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불분명해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산출 효과하고 요소 대체 효과가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출 효과하고 요소 대체 효과 중에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불분명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 효과하고 요소 대체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산출 효과 봤었는데 만약에 산출 효과가 요소 대체 효과보다 크다면 노동의 상대 가격이 하락했었죠. 이게 더 큽니다. 노동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 아까 산출 효과 얘기할 때는 노동의 상대 가격이 하락했던 겁니다. 요소 대체 효과에서는 자본의 상대 가격이 하락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산출 효과가 더 크니까 노동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 또 요소 대체 효과가 더 크다면 당연히 뭐야? 자본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죠. 자, 이거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자, 산출 효과가 더 큰 경우에는 노동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 또 요소 대체 효과가 더 큰 경우에는 자본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생산 부문, 한 생산 요소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산출 효과하고 요소 대체 효과 중에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산출 효과하고 요소 대체 효과 두 가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에 대한 그 실증 분석 결과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조세부담 귀착의 실증 분석 결과는 어떠냐? 좀 전에 우리가 본 이론적으로 봤던 내용하고 과연 일치하느냐? 다 다릅니다. 연구마다 달라요. 그래서 먼저 법인세 부담 귀착과 관련해 가지고는 크리제니악과 머스그레이브의 실증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머스그레이브는 아주 유명한 재정학자죠. 리차드 머스그레이브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원래 머스그레이브도 원래 이제 부부가 또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머스그레이브 해가지고 같이 쓴 논문도 꽤 많아요. 여기서 이제 크리제니악과 머스그레이브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자, 제조업의 경우 법인세 부담의 100% 이상이 소비자에게로 전가된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실증 분석 결과 1963년에 쓴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법인세 부담의 100% 이상이 소비자에게로 전가가 된다. 전전이죠. 전방전가. 그럼 왜 소비자에게 다 부담이 전가가 되느냐 하는 거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그 이유까지 밝혔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 세전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갖다 올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상품의 가격이 올랐다면 당연히 오른 것만큼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세전 이윤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갖다 올려봤기 때문에,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특히 법인세 부담의 100% 이상이 소비자에게로 전가된다는 이런 실증 분석 결과를 갖다가 두 학자가 공동으로 연구해가지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가 되는 게 뭐냐. 자, 수요 조건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 조건을 무시하고 있다. 또 분석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모양에도 자, 미국 자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받은 이런 연구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연구가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연구, 제일 먼저 나온 연구예요. 1963년에 제일 먼저 나온 연구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약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해지는 겁니다. 가지고 그 이후에 나온 고든의 연구가 있어요. 고든의 연구가 있는데 고든의 연구는 뭐요? 또 반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건 좀 뒤에 1967년에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고든의 연구에서는 자, 미국 제조업에서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완전 반대 입장이죠. 두 가지 논문이 완전 반대 입장이에요. 1963년에 크리제니악과 머스그레이브의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법인세 부담의 100% 이상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 근데 이에 대한 고든의 연구는 뭐냐?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뭐예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법인세 부담의 귀착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연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법인세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게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인데,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한다. 한국은 3자 부담입니다. 자,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고용주, 근로자, 정부가 3분의 1씩 부담해요. 물론 이제 공무원의 경우라면 고용주가 누구예요? 정부죠. 그러니까 정부하고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갖다 결국 고용주, 근로자가 예컨대 반반 부담하는데 그러면 고용주가 내는 부담이 있죠. 고용주가 내는 그 부담, 고용주의 부담을 갖다 혹시 근로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고용주가 내는 부분을 갖다 근로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것인가. 아니 지금 세금도 전가시키는데 당연히 보험료도 전가가 될 수가 있죠. 이겁니다. 자, 근로자가 내는 부분은 당연히 자신의 부담이죠. 물론. 그렇죠? 자, 근로자가 내는 부분은 자기가 받아야 될 급여에서 보험료 빼고 받아요. 놈들도 이제 취업하고 당연히 급여 명세서 받아보면 보험료 다 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이죠. 당연히. 근로자가 내는 부분은 당연히 자신의 부담이다. 당연히. 근데 문제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을 실제로 고용주가 부담할 것이냐. 자,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된 부분도 실제로 누구에게 귀착되는가 하는 거죠. 이게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주가 이걸 또 뭐예요? 고용주가 이걸 또 근로자에게 전가한단 말이죠.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이지만 이걸 갖다가 뭐예요? 근로자에게 전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 만약에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만약에 임금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임금이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면 결국 뭐예요? 자,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전부 다 금액만큼 똑같은 크기만큼입니다. 똑같은 크기만큼 임금이 감소했다. 그럼 당연히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누가? 근로자에게 완전히 전가된 거죠. 완전히 전가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또 이것도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이 전가가 된다면 당연히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가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가지고 여기에 대한 또 실증 분석을 했습니다. 자, 브리튼의 실증 분석 결과예요. 그래서 브리튼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증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누가 부담한다? 근로자의 부담이란 말이죠.
근로자의 부담으로 거의 완전하게 전가가 되고 있다는 이런 실증 분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이거 하나만 제시가 되어 있지만 반대, 완전한 반대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 완전하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진짜 이거 뭐 골치 아프죠. 삼자 부담이 아니라 실제로는 근로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거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되게 우리가 뭐 이런 것들 사회부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다들 그런 줄 알아요. 국가가 정부가 3분의 1, 국가가 3분의 1, 고용주가 3분의 1, 근로자가 3분의 1. 진짜 참 이상적인 그런 제도죠. 근데 실제로 부담하는 걸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할 건 아니지만 항상 뭐요? 따져볼 건 따져보고 사실한 얘기입니다. 책에 나온 대로 결국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실증 분석 결과 보면 안 그래요. 이 점도 항상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조세부담 귀착의 실증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조세제도 전반에 걸쳐서입니다. 전반에 걸쳐서. 좀 전에 본 건 이제 근데 국민연금 보험료 또 조세 구분해봤지만 조세제도 전반에 걸쳐 가지고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귀착 문제를 갖다 실증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페크먼 오크너의 공동 연구가 있어요. 페크먼과 오크너의 연구. 자, 1966년 자료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미국 조세제도 전반에 부담 귀착을 분석한 겁니다. 자, 분석한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미국의 조세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례세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자, 소득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진세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조세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례세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진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실증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세제도가 외형상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상당한 정도의 누진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큰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밝혀냅니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소득세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소득자가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이 그렇게 큰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밝혀냅니다. 페크만과 오크너가. 그렇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또 있어요. 그렇지 않다. 실증 분석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네가 잘못 분석했다 이거죠. 니네 잘못했다. 누구냐? 피케티. 토마 피케티 들어보셨나요? 아주 최근에 가장 핫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양반이 뭐 양반도 아닙니다. 71년생이에요. 아주 어리지는 않고 젊은 학자입니다. 71년생인데 피케티가 2015년에 책을 냈는데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에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분석을 합니다.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아주 베개 삼기 딱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갖다 파는 입장에서 볼 때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열독률을 조사하죠. 이 책이 800페이지가 가까운 책인데 과연 몇 페이지나 읽었느냐 하는 거죠. 책을 산 사람한테 조사해 봤더니 15% 이상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문 분석자들은 경제학자들은 다 그까지 다 읽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냈는데 묘하게 이게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하고 제목이 같잖아요. 자본론 옛날에는 그 뭐 책 제목에다가 뒤에 론자를 많이 붙였어요. 론자를 붙여야 뭔가 좀 있어 보임직하고 아카데믹하고 그래 보이죠. 가지고 근데 뭐 롤스가 쓴 책도 제목은 저스티스예요. 그냥 제목은 저스티스인데 이게 국내에서 번역돼 가지고는 뭐예요? 정의론 해가지고 책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요새 나오는 책에다가는 뒤에다가 론자 붙이면 안 팔립니다. 딱딱해 보이고 해가지고 안 팔려요. 어려운 책도 아닌데 론자 붙이죠.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샌델이 역시 정의 저스티스를 냈는데 책 제목이 뭐였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러니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피케티가 2015년에 낸 책도 21세기 자본입니다. 자본론이 아니라 21세기 자본. 여기서 불평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가 문제를 갖다가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책을 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불평등의 원인과
대책, 여기에는 논쟁이 벌어져요. 원래 이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내기 전에도 2014년에 불평등 경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자본이 나온 이후에도 2018년에 5명이서 공저로 책을 썼어요. 5명이 공저로 책을 써가지고 2018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5명 중에 참여한 저자 2명이 누구냐? 피케티하고 사이즈예요. 자, 토마 피케티하고 이메뉴얼 사이즈 두 사람도 같이 참여한 겁니다. 가지고 이제 불평등 보고서를 냈고, 그다음 올해 또 책을 또 냈습니다. 토마 피케티가 5년 만에 이제. 그래서 2020년에 자본과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게 뭐냐? 그동안 경제에만 관심을 갖고 따지더니 왜 갑자기 네가 정치에 섰냐 이거죠. 이데올로기는 왜 따지냐? 근데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역시 이 책도 아마 돌풍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또 2020년에 새로 나온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검색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 신문마다 책 소개하는 글도 많이 나오고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자, 최근에 세계 경제 화두가 불평등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낸 이후에 불평등이라는 게 세계적인 화두가 된 거예요. 자, 세계적인 화두가 됨에 따라 201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누구냐? 앵거스 디턴이에요. 앵거스 디턴은 잘 모르시죠? 앵거스 디턴은 모르겠지만 케임브리지 대학의 애킨슨이 개발한 애킨슨 지수 생각나시죠? 그 애킨슨 지수를 개발한 애킨슨의 제자가 바로 앵거스 디턴이에요. 앵거스 디턴이 그동안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 왔는데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옛날에 노벨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 문제에 관심도 안 뒀어요. 불평등 문제에. 근데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됨에 따라 앵거스 디턴이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이어져가지고 예컨대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요? 듀플로 부부가 있죠. 자, 빈곤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빈곤. 옛날 같으면 빈곤 문제 이런 거 연구해봤자 노벨상이 어디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전 세계 화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피케티와 이메뉴얼 사이즈 두 사람이 또 연구한 건 꽤 됐습니다. 2004년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건데 논문은 2007년에 나왔어요. 두 사람이. 피케티가 굉장히 젊을 때 나온 거죠 지금. 가지고 이제 2004년 자료를 통해서 미국 연방세의 소득 계층별 부담 기착을 분석한 겁니다. 근데 둘의 연구는 어떠냐? 미국 연방세의 부담 기착이 상당히 누진적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베크만과 오크너의 결론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이게 니네 틀렸다 이거예요. 니네 틀렸다. 실제 미국 연방세 부담 귀착이 상당히 누진적이라는 이런 결론을 갖다 냅니다. 그래서 실증 분석 연구에 따라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다는 것들은 좀 확인하시고요. 피케티 좀 한번 아주 그만큼 최근에 핫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젊은 경제학자인데 아주 핫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이데올로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떠냐? 우리나라 별로 없어요. 연구가. 한국의 재정을 대상으로 한 이런 실증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정설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쪽 분야의 통계가 상당히 부실한 편입니다.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한 통계가 부실해요. 더구나 이제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하니까 최근에 통계청장이 새로 임명됐잖아요. 이전에 통계청장 말고 새로 임명됐죠. 그래서 새로 임명된 다음에 통계 기준도 바꾸고 했습니다. 통계 기준을 바꿔놓으니까 지금 나온 통계하고 옛날 통계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이것도 나중에 진짜 국정조사감이에요 지금. 어떻게 참 이렇게까지 통계자료까지 이렇게 만드는지. 어쨌든 간에 통계자료 자체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중간에 몇 번 있었어요. 가지고 이제 이걸 사용한 실증 분석 결과에도 별로 신빙성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통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요? 이전 통계하고 지금 통계를 비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더더구나 이제 대개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만 뭐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소득자라든가 전문직 종사자,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계층 분명히 뭐요? 소득 자체를 줄여서 신고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변호사나 이런 경우에도 예컨대 로펌 소속의 변호사는 소득 다 월급 받으니까 소득 다 그대로 노출되지만 그러나 뭐요? 개인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요? 비용 계산해가지고 소득 자체를 갖다가 줄여서 신고하겠죠.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좀 데이터. 근데 요새는 그 데이터도 정부가 공개해야 됩니다. 로 데이터 같은 것들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박사 논문 충분히 몇 개 나옵니다. 여기 대해서 공부 계속하실 분들은 이런 데 대한 연구한다면 진짜 아주 의미 있는 박사학위 논문 몇 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세와 소득 분배 주로 귀착과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실 내용은 이제 15장에서 공부하실 내용인데 15장에서는 조세와 효율성 문제 관련해서 좀 보고 또 한 가지는 최적의 조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 잘 정리해 가시고 출석 과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제 학교에서 그 기말 시험에 대해서 뭔가 또 조치가 나오거나 이러면 그때 근데 그런 조치가 나오면 저한테만 알려주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보시고 그런 특별한 학교에 규제가 없는 한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어쨌든 온라인으로 시험을 갖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 방식은 이제 당연히 객관식하고 단답형, 약술형 이런 것들 섞어서 낼 거니까 중간 시험하고 비슷하게 낼 겁니다. 물론 이제 문제 비중은 좀 달라질 겁니다. 객관식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봐야 알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도 중요한 내용들 꽤 있었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